또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이걸 배울 거예요. 사회 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을 배울 거예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서 관점이라는 말은 몇 쪽이냐면 제일 첫 페이지 몇 쪽이죠? 거기 이쪽에 있어요. 아니 거기 거기 몇 쪽에? 11쪽에 있어요. 11쪽에.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이런 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되게 쉬운 주제들은 한꺼번에 쫙 배울 거예요. 한꺼번에 배울 거고, 이거 배우고 문화 파트 배우면 어려운 건 없어. 사회문화에서. 물론 주제는 많아요. 주제는 많지만 어려운 건 없어요. 자,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관점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빨간색 선글라스를 쓰면 세상이 빨간색으로 보이죠. 검정색 선글라스를 쓰면 검정색으로 보이듯이 관점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회학에서는 어떤 걸 연구할까요? 사회적 현상, 그러니까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 사회 체계로 바라보는 사회가 있을 것이고요. 또 개인의 상호작용과 주체성, 능동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들이 존재할 겁니다. 사회적 측면에서 보느냐, 개인적 측면에서 보느냐, 이 차이로 이제 우리는 뭘 배울 거냐면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이걸 오늘 배우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제일 먼저 이제 봐야 하는 게 뭐냐면 거시적 관점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거시적 관점의 거는 거인할 때 거자야. 크게 바라보는 걸 얘기해요. 그럼 사회와 개인 중에 큰 것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큰 것은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겠죠. 얘는 사회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행위를 뛰어넘는 사회 체계에 초점을 맞춰요. 특히 여러분들 이 거시적 관점을 볼 때는 사회 변동이 어떻게 일어나, 그 다음에 사회 구조는 어떻게 만들어져, 사회 불평등은 어떻게 볼 거야,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기능론이 있고 갈등론이 있어요. 자, 기능론이라고 하면, 갈등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기능과 갈등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항상 공부할 때, 사회 공부를 할 때 제목은 안 봐. 그냥 문제로 나오는 거 요거만 본단 말이야. 제목을 잘 봐야지 그걸 이해할 수 있어. 소제목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의 핵심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기능론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기능이야. 뭐의 기능일까 생각하면 좋은 거야. 갈등론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갈등이야. 갈등이 뭔데 사회 구조와 연관이 있어? 이렇게 살펴보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볼 거는 미시적 관점이야. 자, 미시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얘는 개인적 측면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것을 얘기를 해요. 미라는 것은 현미경,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작은 것들을 얘기할 때 미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얘는 개인의 상호작용이나 개인의 주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개인의 주체성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그러니까 주관적 세계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이 미시적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기능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기능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기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능론은요, 초창기 사회학부터 발달을 하게 되는데, 꽁트, 그 다음에 뒤르켐, 그 다음에 스펜서. 안 써도 된다, 얘들아? 얘네들은 안 써도 돼. 꽁트, 뒤르켐, 스펜서, 이런 사람들이 여기 이걸 연구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처음 출발 우리 생각 한번 해보자. 양적 연구의 출발은 사회 물리학이라고 그랬어. 과학적 사조라고 얘기를 했었어. 마찬가지로 이러한 이론들도 과학과 연관이 있어. 얘네들의 전제를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야. 뭐냐면 얘는 사회 유기체설에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사회 유기체설에서 출발해요. 유기체라는 말이 뭐냐면 얘는 생명체라고 할 수 있어. 생명체를 우리는 유기체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도 생명과 같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손가락이 잘라지면 손가락 혼자 놓을 수 있어요? 모가지는 안 할게요. 근데 문어 있잖아요. 문어나 낙지 같은 경우에는 다리가 딱 잘려져도 살아있죠. 이유가 뭔 줄 알아요? 문어에게는요, 자아가 9개가 있대요. 그 DNA가 그 9개가 있대요. 그래서 머리가 있고 다리가 다 따로 있대요. 그래서 다리를 잘라도 어느 정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잘리면 오랫동안 살아있진 않아요. 닭모가지 얘기해줬나요, 제가? 닭모가지 자르면 며칠 가는지? 영국에서 실험해봤대요. 해줬지, 이거. 영국에서 실험을 했는데, 우리 2차돈의 순교 있잖아요. 2차돈의 순교에서 목을 자르면 흰피가 솟고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 근데 목을 딱 잘랐는데 진짜로 흰피가 솟는데. 내가 근데 의학 정보로 살펴봤는데, 이게 피의 압력보다 그 척수의 압력이 크기 때문에 흰피가 솟는 거래요. 목을 한 방에 자르면. 근데 닭목을 자르면 일주일 동안 살아있었대요. 그런 걸, 영국 애들은 왜 연구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혼자 살아갈 수 없다는 얘기야. 손가락이 잘려갖고 혼자 살고, 다리가 잘려갖고 혼자 살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 서로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진다. 뭐가? 사회 각 부분은 상호 의존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전제 속에서 출발을 하는 게 기능론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 유기체설과 더불어서 사회 진화론, 그리고 항상성, 이런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진화한다는 것은 생물학적 진화와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얘는 사회 변동을 설명하고 있는 거야. 사회 변동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항상성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얘는 균형을 유지하려는 속성들을 우리는 항상성이라고 그래. 중학교 때 생물에서 다 배웠잖아. 그리고 여기 사탐론 해갖고 생명과학 하는 친구들 다 있잖아. 이게 다 생물이야. 생명과학이야. 거기에서 나온 거야. 항상성은요, 사회 내부의 작동 원리야. 생명체는
상처를 입으면 이제 항상성이 작동되면서 다시 그대로 만들려고 노력해. 하지만 상처를 입으면 뭐가 생기죠? 흉터가 생기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흉터가 생기는 이유는 그 유기체가 그 자리를 다시 다치지 않기 위해서 살을 더 바르는 거래요. 살을 더 바르기 때문에 더 튀어나와서 상처가 생긴다고 얘기를 해요. 마찬가지로 이 생각들을 하면 사회 변동에 대한 것들, 사회 문제에 대한 것들을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의 기본 입장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회는 유기체라고 얘기를 했죠. 사회는 유기체처럼 다양한 부분들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상호 의존적 관계를 지니고 이러한 상호 의존적 관계가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거야.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게 이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 설명한 거랑 다 똑같은 거야. 두 번째로 사회 각 부분은 각각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못 걷는 건 아세요? 엄지발가락의 역할이 사람의 균형을 잡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의 기능이 있을 거야. 손톱이 없으면 물건을 못 집는데요. 손톱이 없으면. 손톱의 기능이 그거야. 나는 하드에 쓸모가 없는 줄 알았는데 손톱 깎기도 귀찮잖아. 근데 손톱이 있는 이유가 물건을 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사회의 각 부분은 각각의 제 기능을 맡고 수행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 각 부분이 제 기능을 수행할 때 조화와 균형 그리고 질서 유지,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회 각 부분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사회는 질서 유지나 통합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기능론의 기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사회 문제와 사회 변동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봅시다. 기능론에서. 보세요. 기능론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기능이라고 했어. 사회 각 부분이 제대로 작동할 때 사회가 제대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회 각 부분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뭐가 발생이 된다고?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된다. 자, 보세요. 사회 각 부분이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고, 이 사회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 아까 사회 내부의 작동 원리인 항상성이 작동이 되게 되면서 이제 사회 문제가 해결이 돼. 사회 문제의 해결은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는 것들이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새로운 제도가 마련되는 것을 우리는 사회 변동이라고 해요. 막 빠르게 바꿔주세요! 이렇게 바뀌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인식하고 균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고 그것이 사회 변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러한 사회 변동을 우리는 점진적 변동이라고 할 수 있고, 자, 이 일련의 과정들을 봅시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사회 문제는 결국에 어떻게 되는 거야? 고쳐지는 게 기능론적 입장이겠지. 항상성의 작동으로 결국에 고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사회 문제야. 그래서 이 사회 문제를 뭐라고 보냐면 일시적이고 병리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이 기능론에서의 사회 문제야. 또 사회 변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사회 변동을 위한 새로운 제도들은 어떻게 마련되는가 볼게요.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를 살펴보면 얘는 사회 집단 간의 합의, 사회 전체의 합의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맨날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제발 키워드로 공부하지 말아라. 사회문화를 키워드로 공부하면 지읒된다. 나중에 모의고사 때 샤갈 그러지 말고 모의고사 때 그러지 말고 제발 키워드로 이해하지 말고 내용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이게 뭐 내용이 없는 거야. 이게 막 되게 어려운 것 같지만, 자, 기능론은 기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회 유기체설에서 출발해. 사회 유기체설에서 항상성이 작동을 한대. 그러니까 사회는 각 부분이 기능을 가지고 있고 그 기능이 제대로 수행될 때 사회는 제대로 작동되는구나. 그런데 그게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항상성이 작동해서 사회를 다시 균형으로 맞춰줘. 그리고 새로운 제도가 마련이 될 거야.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회 변화라고 얘기해. 그럼 이러한 제도는 누가 만들지? 전체 사회 집단이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져. 그러니까 여기서 합의라는 말이 나오면 그냥 처음 하시는 합의 기능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어. 이따 갈등론을 배우지 않았지만 특정 집단의 합의라고 나오면 얘는 갈등론이야. 이 기갈상 문제는 엄청 쉬워, 얘들아. 기갈상 문제는 엄청 쉽고 우리가 다음 시즌에 하게 될 건데 이 타임 어태커라고 해서 기갈상 지문만 50개가 달려져 있어. 그럼 그 중에 모르는 지문만 체크해갖고 이런 뜻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게 이런 어려운 게 없어. 어려운 게 없다고. 자, 그러면 얘네의 한계점을 볼까? 한계점? 얘네는 한계점이 뭐냐면 혁명과 같은 급진적 변동을 설명하기 어려워. 혁명과 같은 급진적 변동을 설명하기 어려운 게 한계점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의 비판점 볼까? 비판. 얘는 사회 통합과 안정만 추구를 하게 되거든. 사회 통합과 사회 안정을 추구해. 원래는 얘들아, 이 기능론은 각 기능이 제대로만 작동한다면 변화 있어, 없어? 없어. 변화하고 싶은
변하고 싶은 관점이 아니야. 그냥 잘 작동만 하면 돼. 이런 관점이야. 이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수적 입장이라고 해. 보수적 입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수적 입장. 보수하고 진보 나오면 아주 피를 토하는 친구들이 있어. 정치에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정치가가 되시려고 그러는 건가? 근데 나는 좀 공부 좀 하고 정치를 좀 얘기해라 이런 느낌이 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친구들 말을 좀 막하지 않나 싶어. 보수는 수구 꼴통이고 진보는 종북 좌파라고 얘기를 해. 알지? 옛날엔 빨갱이라고 불렀다고, 진보를. 왜 빨갱이라고 부르냐면 사회주의자들이 빨간 깃발 들고 나와갖고 빨갱이라고 부른 거야. 지금 빨갱이는 누구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보수적인 당이 빨강이지. 그렇잖아. 빨강이잖아. 파랑은 우리나라에서 조금 보수적인, 야, 파란당이 절대로 진보당이 아니야. 보수는 안 변하고 싶은 거. 진보는 변하고 싶은 거. 이거를 진보라고 그래. 그리고 좌익하고 좌익은 빨갱이가 아니고 프랑스 의회에서 좌측에 앉은 사회 변화를 추구하는 친구들. 얘네들이 좌측에 앉았어. 진보가. 그래서 좌측 날개의 좌익이야. 모여있잖아, 맨날 같이. 야, 모여있지 않고 짝꿍, 진보하고 보수하고 짝꿍 시켜주지? 거기서 싸워. 치고받고 싸워. 그 다음에 우측의 사회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 입장 애들이 앉아서 우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진짜 요 정도만 알아도 좋겠어. 그리고 왜 이렇게 갈라치기에 당하고 있냐고. 정치인들이 제일 쉬운 그 표를 얻는 방법이 갈라치기야. 남자하고 여자 나누고 노인 기성세대하고 젊은 세대를 나눠. 그 다음에 전라도하고 경상도를 나눠.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는 게 그런 말들을 쓰시는 분들 있잖아. 막 꼴패미, 홍어 뭐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 있잖아. 정말 그러면 안 돼. 자기가 그렇게 들으면 발작을 일으키면서 남한테 그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잖아. 내가 욕먹기 싫으면 남한테도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거는 얘가 보수적 입장이야. 그럼 보수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이 어때? 너무 살기 편하다는 거야. 너무 살기 편한 사람들을 우리는 기득권층이라고 얘기를 하지. 기득권층을 옹호하는 입장이 이 보수적 입장이야. 그래서 비판을 받아. 누구한테? 갈등론으로부터. 갈등론은 진보적 입장이거든. 근데 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 우리가 기능론하고 갈등론을 비교할 때 이런 반대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해. 근데 실제적으로 내용은 다른 아이들이야. 반대적 개념이 아니고 반대적 개념이 존재하는 거라고. 그래서 반대로 이렇게 대립되게 기억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겠니? 그것들 우리가 갈등론 하면서 또 한번 살펴볼게. 자, 다 쓰셨으면 갈등론 한번 가볼게요. 자, 갈등론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어. 많이 들어봤던 게 뭐냐면 마르크스형. 그 다음에 얘는 좀 안 들어봤어. 다렌도르프.
안 외워도 된다. 그냥 내가 아는 척 하는 것 뿐이야. 돕기 위해서. 이게 원래는 내가 마르크스만 쓰는데 마르크스만 쓰니까 내가 기능론자를 모르는 줄 알더라고. 그래서 써주는 거야. 그냥 나 알아 라고 얘기하려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마르크스 얘기를 해야지 갈등론을 좀 이해할 수가 있어. 마르크스는 독일의 중산층이었던 변호사 아빠를 둔 친구예요. 마르크스의 엄마 집안은요, 지금도 유명한 네덜란드 대기업의 소유자예요. 필립스. 대단하지. 근데 마르크스는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아갖고 유산을 받지 못했어. 마르크스는요, 어렸을 때부터 아빠한테 법률가가 되어야 된다고 맨날 들었는데 법률 공부가 세상에서 제일 싫었대. 그러다가 아버지가 법과 대학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다 때려치고 사회학, 정확하게 경제학을 전공을 하게 돼요. 마르크스는 헤겔을 만나고 나서 헤겔의 변증법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됐고 젊은 헤겔의 모임이었던 급진적 헤겔주의자가 됐어. 세상을 바꿔보고자 생각을 했지. 당연히 이 세상이 모순덩어리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독일의 사회는 보수적이었어요. 근데 마르크스가 기자가 되고 신문사를 해서 기사를 내면 어떻겠어? 정부가 아이, 골치 아프네. 그런 거 있잖아. 뭐 우리 전 정권이 어준이 아저씨 알아? 김어준 아저씨, 털보 아저씨? 마르크스처럼 하려고 막 하는 그런 아저씨? 그 아저씨 되게 싫어했던 것처럼 싫어했어. 그래서 독일 정부는 마르크스를 추방해. 프랑스로. 아니, 추방을 해. 그래서 프랑스로 넘어가. 프랑스에서 영혼의 단짝 엥겔스를 만나게 되지. 엥겔스는 대따 부자였어. 그래서 마르크스가 학문을 연구하는데 도움을 되게 많이 줍니다. 실제로 현금을 후원해주기도 하는데 대기업 부장 월급만큼 이렇게 후원을 해줬다고 해요. 하지만 마르크스는 사치가 심해서 항상 돈이 없었고 자신의 큰딸이 죽었는데 큰딸의 관을 살 돈이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쨌든 마르크스는 또 프랑스에서 독일 비판 기사를 썼고 또 추방당합니다. 독일 정부가 프랑스한테 추방 좀 시켜줘. 그래서 네덜란드로 넘어갑니다. 네덜란드에서도 추방. 벨기에로 갑니다. 벨기에에서도 추방. 영국으로 갑니다. 지금은 영국이 보수적인 것 같지만 영국이 그 당시는 가장 진보적이었어. 산업혁명, 시민혁명이 일어나서 세상이 가장 빠르게 돌아가는 그러한 나라였어. 하지만 그곳에도 폐해가 있었죠. 산업혁명으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착취를 당하고 있어. 어떻게 착취를 당하냐면 실제 영국의 남성들의 그 당시 평균 수명을 살펴보면 27.8세였대. 나는 한 번 죽고 두 번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나이가 돼버린 거야. 심지어 아이들까지 착취를 당해서 얘네들이 착취당하는 이유는 탄광이 좁잖아. 거기다 집어넣어. 14시간에서 18시간씩 일을 시킨대. 두 끼분에 빵밖에 안 주고 물도 한 병밖에 안 준대. 굴뚝도 좁으니까 애들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성장을 못하고 일찍 죽게 된다는 거지. 마르크스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살펴봤는데 자본가들은 일도 안 해. 생산수단을 소유해서 그걸 돌리고 노동자들은 일만 하는데 먹고 살기가 힘들어. 니네가 잘 아는 그런 구조야. 이게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의 발생 그리고 서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마르크스는 이러한 구조를 없애고자 했어. 자본가가 착취하는 구조, 자본가가 강제 억압하는 구조, 이런 것들을 없애고 만민이 평등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게 마르크스예요.
그럼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갈등론은 지배와 피지배를 나누고 지배와 피지배 중에 어떠한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할까요? 피지배층인 입장인 프롤레타리아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마르크스에 대한 재밌는 일화를 알려드리면 마르크스도 사고를 좀 쳤어요. 엄청 똑똑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마르크스가 자기 아내가 너무 돈이 없어서 친정집으로 돈을 빌리러 프랑스였어요. 프랑스로 한 달 동안 갔어요. 근데 마르크스가 가정부랑 바람이 나. 가정부가 임신을 해버립니다. 사회에서 문제로 확 이슈가 돼. 근데 엥겔스가 그때 나타나서 구해준다?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니야 마르크스 아이 아니야 내 아이. 엥겔스가 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믿은 거죠. 그러면 이게 묻혔어야 되잖아. 엥겔스가 영원히 묻고 가야 되잖아. 근데 엥겔스가 마르크스 사후에 10년 동안 마르크스의 이론들을 연구하면서 이 자본론이라는 책이 3권인데 한 권만 마르크스가 쓴 거야. 그 자료를 정리한 사람은 엥겔스야, 3권이. 엥겔스가 죽기 전에 마르크스 딸을 불러갖고, 야, 내가 키우는 쟤 있지, 아들? 니네 아빠 아들이야. 이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게 세상에 드러난 거야. 이 지식인의 두 얼굴이라는 책이 이따만한 거 있거든요? 그걸 읽어보면 세상은 진짜 이기심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야. 예전에 말한 애덤 스미스랑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뭐야? 이 갈등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전제를 한번 볼게요. 전제를 보시면 얘는 계급 투쟁설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계급 투쟁설이라는 것은 얘는 뭐냐면 사회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사회 구성원 간의 대립과 갈등의 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대립과 갈등의 장. 그럼 이 사회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지배와 피지배층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배층은 피지배층을 착취, 억압, 강제하고 피지배층은 이런 것들에 대항해서 대립과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이 얘기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 계급 간 이익이 양립될 수 없다. 계급 간 이익이 양립될 수 없다. 그렇잖아. 대립과 갈등의 장인데 어떻게 계급 간. 지배층하고 피지배층은 서로 이익을 나눠 가질 생각이 없어. 그러면 이건 갈등론에 대한 얘기인데 니네가 맨날 이게 대립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능론과 계급 간 이익이 조화를 이룬다. 계급 간 이익이 조화를 이룬다. 마치 기능론인 것처럼 보이지. 조화, 균형 이런 말 나오니까 니네가 키워드를 외우고 맨날 얘네들을 대립되는 관계로 맨날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야. 얘는 기능론이 아니야. 얘는 없는 말이야. 없는 말인데 니네가 딱 속기 좋게
매력적 오답으로 만들어낸 말이야. 야, 기능론에 내가 계급 얘기한 적 있냐? 사회 각 부분이 제 기능을 수행할 때 사회가 조화, 균형을 이루고 질서 유지와 통합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했지. 그렇지 않아? 그러면 아니잖아, 이거. 계급이 없는데 어떻게 조화를 이루니?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 사회 각 부분이 조화를 이룬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다르겠지. 자, 그 다음에 착취설. 누가 누구를 착취하는 거야?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착취하는 거지. 착취설은 착취하는 사람이 말하겠어? 착취당하는 사람이 말하겠어? 착취당하는 사람이 착취당한다고 얘기하겠지. 맞나요? 그러니까 얘는 프롤레타리아 입장에서 이해하면 빡 온다니까. 빡 와. 뭐냐면 봐봐. 기본 입장이 이런 거야. 사회는 불평등한 한 사회 구조로 구성되어 있어. 사회 구조야. 지배와 피지배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지배와 피지배층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대립과 갈등은 필연적이야. 필연적. 반드시 그러할 연이야.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 현상일 뿐이야. 일반적 현상이야. 그리고 이 대립과 갈등은요, 대립과 갈등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야. 대립과 갈등이 발생되면 이제 아이들은 어떤 걸 하냐면 혁명! 이런 것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혁명과 같은 급진적 변동을 추구하고 결국에 얘네들이 원하는 건 뭐야? 프롤레타리아의 세상, 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평등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얘네들의 입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사회 문제와 사회 변동을 한번 볼까요? 사회 문제와 사회 변동. 사회 문제와 사회 변동. 얘네는 뭐를 사회 문제라고 하냐면 얘를 불평등한 사회 구조가 사회 문제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같은 말로 구조적 모순이라고 해. 구조적 모순이라고 얘기를 해. 이 구조적 모순이 발생을 하니 뭐를 일으키는 거야? 아니, 구조적 모순이 일어나니까 대립과 갈등이 발생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혁명과 같은 사회 변동, 급진적 변동이 발생을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 혁명과 같은 것들을 사회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대립과 갈등. 이것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불평등한 사회 구조를 변화시키는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어. 정리를 한번 해보자. 얘네는 지배와 피지배와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득권이 만들어낸 사회 구조, 그러니까 지배층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사회 구조를 변화시켜서 뭘로? 혁명과 같은 급진적 변동을 시켜서 평등사회를 실현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얘네 네 번째로 사회 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는 누가 만들어내는 거야? 기득권층이 만들어내는 거야. 특정 집단의 합의가 만들어내는 것이고, 사회 제도는 지배층이 기득권을 세습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 위한 장치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얘네의 한계점을 볼까? 한계점은 이게 사회 문제라는 것은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얘는 복잡한 사회 구조를 지배와 피지배로 단순화 시켰어. 사회구조를 지배와 피지배와 같은 또는 생산수단의 소유 여부와 같은 경제적 요인으로만 이렇게 나눠놨을 뿐 정치적 요인이나 사회적 요인, 문화적 요인으로는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되고요. 여섯 번째로 이 친구들은 비판받는 점이 뭐냐면 이런 거야. 사회 변동만을 추구하다 보니까 얘네들을 진보적 입장이라고 얘기를 해. 입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진보가 결코 좋은 건 아니야. 맨날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사회 안정이나 통합을 경시하게 돼. 대략적인 것은 이런 내용들이야. 갈등론에 대한 거. 기능론 아니면 갈등론 나와. 물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조금 이따 배울 건데 그게 안 나오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기능론과 갈등론을 물어봐.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점이 뭐냐면 여기야. 4인데 쟤 갈등론 4인데 미안 3이라고 했네. 4야 얘. 5를 써야 되는데 4야 얘. 4 5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 자, 우리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 전제를 볼게. 전제를 보면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사회 불평등을 보편적 현상으로 인식해. 보편적
현상으로 인식하는 게 전제야. 여기서 보편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면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거야. 기능론도 사회불평등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 것이고 갈등론도 사회불평등은 언제 어디서나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거야. 아? 지금 몇 시예요, 조기쌤? 4시 20분? 3시 47분? 빨리 해야겠다. 빨리 해볼게. 자, 그래서 얘네 기능론과 갈등론 모두 사회 불평등을 보편적 현상이라고 인식하고 모두 다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우리 저기 상징적 상호작용론도 써놨잖아. 그런데 왜 사회 불평등을 상징적 상호작용론 입장에서는 얘기 안 하지?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개인의 주체성을 지닌 개인의 능동성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야. 근데 사회 불평등은 사회 구조적 측면이지. 사회 구조적 측면이니까 어때? 상상론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상상론은 사회 변동에 대해서도 잘 얘기 안 해. 변하는 건 사람이지 구조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에? 자, 그러면 보자. 이 기능론. 자, 이 기능론을 잘 들어야 돼.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들어야 돼.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수 불가결하고 불가피하다. 이렇게 살펴보고 있어. 기능론은 이 사회 불평등을 필수 불가결, 꼭 필요하고 불가피, 피할 수 없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 동주야, 물어볼게. 평등한 게 좋은 거야? 불평등한 게 좋은 거야? 자, 우리가 다 이렇게 생각해. 평등한 사회를 배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생각해. 하지만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어떤 거냐면 이거야. 기능론은 사회 불평등을 좋다고 봐. 사회 불평등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해. 사회 불평등은 피할 수 없다고 얘기해. 그러니까 나쁜 거라고 생각했던 사회 불평등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들한테. 얘는 성취 동기를 자극해서 사회 발전을 가져오는 거야. 성취 동기를 자극해서 사회 발전을 가져오는 게 기능론이야. 그렇잖아, 니네 사회 불평등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 아니야? 사회 불평등이 나쁜 거고 평등한 게 좋다고 얘기하면 여기 앉아 있으면 안 되지. 니네가 모순점이지. 평등하다며. 뭐 하려고 싸워, 성적 가지고. 그냥 앉아 있으면 되는, 여기 안 와야지. 진짜 안 오면 안 돼. 나는 여러분들이 필요해. 알겠지? 자, 봐. 여기가 포인트야. 요거야. 사회 불평등을 사회 문제로 보지 않는 거야. 기능론에서 사회 불평등은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사회 문제가 아니야. 기능을 다 하면 사회 문제가 아니지. 기능을 다 하지 못할 때 사회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했어? 그러니까 얘는 사회 문제가 아니야. 근데 기능론에서 우리 사회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지? 일시적이고 병리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병리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 맞니? 일시적이고 병리적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지. 힘내자! 아이고, 여기 하고 조금 쉬었다 가야겠네. 상징적 상호작용을 하려면 좀 쉬었다 가야겠네. 너무 힘들어 하네. 자, 봐. 사회 불평등은 사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병리적 현상이 이다야, 아니다야. 아니다야. 어이? 이다야, 아니다야, 아니다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사회 불평등은 기능론에서 사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병리적 현상이 아니다. 여기가 항상 질문하고 항상 틀리는 부분이야. 내가 항상 얘기하는데 항상 틀리는 부분이 이 부분이야. 되겠어? 네. 자, 그 다음에 갈등론을 볼게. 갈등론은 쉬워. 사회 불평등을 왜? 얘는 해소의 대상, 해소 또는 제거의 대상으로 봐. 사회 불평등을 해소 또는 제거의 대상으로 보는 거야. 이 사회 불평등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안 보여? 보여? 보여요? 나는 안 보여도 되는데 여러분들은 보여야 해요. 자, 그래서 얘는 뭐 하고 싶어 하는 거야? 이거 없애버려서 얘는 평등사회를 실현하고 싶은 거야. 평등사회를 실현하고 싶은 게 갈등론이라. 봐. 얘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균등 분배를 해야 된대. 기능론은 어떨까? 이런 거야. 기능론은 사회 각 부분이 제 기능을 작동하기 때문에 노력과 능력에 따라 각자의 위치에 적재적소에 넣어주고 능력에 따른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능력에 따른 보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극되고 성취동기가 자극되고 그것이 사회 발전을 가져온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능론이야. 그래서 불평등이 필요한 거야.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 뭐 이런 것들이겠지. 얘는 차등 분배를 주장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사회적 효율성이 달성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겠어요? 나? 할 수 있어요? 5분만 쉬었다 갈게요. 5분만 쉬었다 가는 게 나 할 게 많아.